코스피 5000 시대, 나는 주식 안 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순자산 상위 20%는 평균 7천만 원어치 주식을 들고 있어요. 하위 20%는요 70만 원이에요. 격차가 무려 100배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거죠. 오늘 이 구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죠.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거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주식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냐고요. 근데 이 제목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주식 투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분들은 자본시장의 원리를 일찍 깨달았어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 복리의 마법 이런 걸 체득하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왔죠. 반면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어땠냐면요. 주식 투자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주식은 불로소득이야, 투기 아니야?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자산 증식의 기회를 스스로 외면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싶었단 말은 이거예요. 보수층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 진보층, 당신들은 꼭 봐야 합니다. 세상을 더 좋게 바꾸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왜 경제적으로는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작 그 세상의 경제적 과실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정치적 신념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충격적인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강남 압구정 일대 증권사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단 일주일 만에 약 700억 원 규모의 펀드와 랩 상품이 팔려나갔어요. 700억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기대한 걸까요? 정권이 바뀌면 한국 주식시장이 폭등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올라탄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지역의 투표 성향이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얼마였게요? 고작 7%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동네 사람들 93%는 보수 후보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데는 베팅을 한 거죠.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판단을 완전히 분리해서 움직인 겁니다. 자, 이제 반대편을 볼게요. 그 추운 겨울, 여의도랑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서 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세상을 바꾸겠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몇 시간씩 거리에서 고생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주식 계좌 열고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세상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정작 그 좋아진 세상의 경제적 열매는 따먹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역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런 공약 들리잖아요. 주식시장을 키워서 국민 모두 잘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공약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작 주식은 안 해요. 주식? 그건 불로소득이잖아.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러면서요. 잠깐, 이게 말이 돼요? 주식시장이 커지길 바라면서 본인은 그 시장에 발을 안 담그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냉정하게 따져볼게요. 코스피가 5천을 찍고 6천을 가고 1만까지 간다고 쳐요. 누가 부자가 될까요? 주식 가진 사람이요. 주식 없는 사람은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니, 구경만 하면 다행이에요.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르거든요. 똑같은 월급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집값은 더 오르고 전세금도 오르고 자산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거죠. 이 현실을 깨달은 한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뭘 했냐면 전국을 돌면서 무료로 주식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2만 명한테 직접 가르쳤어요. 돈 한 푼 안 받고요. 그분이 외친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누굴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질 때 우리도 같이 그 과실을 나눠 가지자는 겁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한국 가구를 순자산 기준으로 5등분해봤어요. 상위 20%, 그러니까 5분위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냐면요. 7천만 원이 넘어요. 반면 하위 20%, 1분위 가구는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7천만 원 대 70만 원. 격차가 정확히 100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산 규모 자체의 차이는 10배 정도거든요. 상위층이 10억 가지고 있으면 하위층은 1억 정도 있는 식이에요. 근데 주식 보유액 차이는 100배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자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넣어뒀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식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주식 시장이 2배로 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위층은 7천만 원이 1억 4천만 원이 돼요. 하위층은요? 70만 원이 1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격차가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금액으로 치면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7천만 원 벌 때 70만 원 번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시장이 좋아질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분위부터 4분위까지 대한민국 국민 80%가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해요. 그래야만 이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으로 잠깐 가볼게요. 당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가 나서서 중산층도 주식하세요라고 밀어붙였어요. 주식 대중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일부 부자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나눠 가져야 건강한 사회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401k 같은 연금 제도가 이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면 미국 중산층이 주식을 통해 자산을 불리면서 소비 여력이 생겼고 그게 다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어요. 한국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는 주식 투자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있거든요. 뭐냐면 불로소득이라는 단어예요. 주식으로 돈 벌면 그게 불로소득 아니야?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잖아. 이런 인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 이 생각이 강하죠.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로소득이라는 용어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요. 학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투자 수익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이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결과예요. 그걸 불로라고 부르는 건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식 관련 책들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초보자가 펼쳐보면 한 페이지도 못 넘기고 덮어버리거든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금융사 VIP 라운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거기는 자산 50억 이상 있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전담 프라이빗 뱅커가 붙어서 환율 전망, 금리 방향,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1대1로 설명해줘요. 고객님, 지금 달러 좀 사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자산이 500억이면요. 아예 팀이 따로 붙어요. 5천억이면요. 해외 투자 기회까지 알아서 찾아다 줍니다. 그럼 자산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 창구에서 예금 금리나 물어보는 게 전부죠. 좋은 정보, 좋은 기회는 전부 돈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20년 동안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동안 뭘 했냐면 고액자산가들 돈 불려주는 일이었어요. 연봉도 당연히 높았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회의감이 들었대요. 나는 왜 부자들만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지? 정작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왜 안 가지?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많은 대중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요. 근데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중을 위한 강연은 돈이 안 되거든요. 여전히 좋은 인력과 정보는 돈 되는 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반론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투자하라고요? 그 돈이 어딨어요? 이 말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소득분위별 가처분 소득 통계예요. 상위 20%, 5분위 가구의 월 가처분 소득이 얼마냐면요. 약 920만 원이에요. 세금 내고 4대 보험 떼고 손에 쥐는 돈이 920만 원이라는 거죠. 하위 20% 1분위 가구는요. 90만 원이에요. 10배 차이 나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90만 원으로 한 달에 살 수 있을까요?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이것만 해도 90만 원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태예요. 이걸 구조적 적자 가구라고 부릅니다. 매달 마이너스인 거예요. 적자를 메우려고 빚을 내고 그 빚의 이자를 갚느라 또 허덕이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주식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주식이야? 당연히 화가 나죠. 이 반응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니까요.
투자를 해야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원칙은 맞아요. 근데 투자할 여유 자금 자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파격적인 해법 하나 던져볼게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요? 그럼 정부가 빌려주면 되잖아요. 뭐? 주식 사라고 대출을 해줘?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집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수억 원씩 빌려주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요. 30년 동안 갚으라면서 몇 억을 선뜻 내줘요. 왜요? 집은 안전한 자산이니까요. 그럼 주식은요? 위험하다고요? 물론 개별 종목은 위험해요. 오늘 상장한 회사가 내년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국가가 보증하는 확실한 투자처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국가 인프라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수익이 거의 확실해요. 국가가 운영하니까 망할 일도 없고요. 이런 데 투자하라고 저소득층한테 대출을 해주면 어떨까요? 황당한 소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한테 집 사라고 대출해주는 것처럼 주식 없는 사람한테 주식 사라고 대출해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지 아닐까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 물고기 잡을 낚싯대를 빌려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국민성장펀드라고 부를게요.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수익이 거의 확실한 국가 인프라에 넣어요. AI 데이터 센터, 고속도로, 발전소 같은 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차피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요. 이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펀드예요. 자, 그럼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요?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정부가 저소득층 이름으로 대출을 해줘요. 그 돈으로 펀드 지분을 사요. 본인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배당이 나와요. 국가 인프라 사업이니까 매년 꼬박꼬박 수익이 생기거든요. 이익은 한 희로요.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원금이 다 갚아지고 결국 그 주식이 온전히 본인 소유가 돼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종업원 지주제라고 불리는 제도의 확장판이에요. 단순히 현금 몇십만 원 쥐어주는 복지가 아니에요. 사람을 자본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토마 피케티라는 경제학자 아시죠? 21세기 자본론 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요. 인류 역사 전체를 뒤져봤더니 하나의 공신이 있더래요. 자본 수익률이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항상 높았다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로 R이 G보다 크다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올리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 진보 진영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요? 자본의 세금을 왕창 매기자. 그래서 복지로 나눠주자. 이게 전통적인 해법이었어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세금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 관료들도 결국 자본가거든요. 자기 재산 깎는 법을 자기가 만들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을 바꿔야 해요. 자본의 수익률을 억지로 낮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든 노동자를 자본 소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본가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자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누구나 자본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국은 AI 붐, 인프라 투자 붐이 오고 있어요. 전 국민이 자본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코스피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AI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이 오르든 안 오르든 자본 수익률은 언제나 노동소득을 앞서왔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돈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하세요. 자본에 관심을 갖는 순간 당신도 자본자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거기서 시작돼요.